인구 감소를 여쭤봤을 때 주택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국민평형이 자꾸 25평 얘기가 나오는 거는 같이 쭉 나락으로 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 요즘 이제 건설사들이 평짜리를 내놓습니다. 근데 32평보다 더 넓어 보이는 집들이 많아요. 저도 살아봤는데 지방이 조금 감소폭이 더 크고요. 서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792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을 봤는데요. 통계청에서 30년 뒤를 자꾸 텀을 뒤로 주고 있는데 2010년도에 나왔던 통계청 자료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에 이미 2010년도면 지금 15년 정도 지났잖아요. 14년? 네. 2020년도가 되면 한 100만 명을 준다고 이렇게 예측한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주택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측한 게 있어요. 지금 안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감소를 이제 묻는 우리가 여쭤봤을 때 우리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는 거는 주택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이거는 이제 핵심으로 유동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호가 논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다 매집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의 노동력을 갖다가 암만 열심히 일해도 지대를 올리면 그냥 소장료를 올리면 다 뺏기잖아요. 노동의 가치를 불로소득으로 뺏게 되잖아요. 네. 그런 봉건주의 때문에 이제 부의 착취가 벌어진다고 판단해서 민중 봉기가 일어난 것이고 민주주의가 생겼잖아요. 네. 민주주의의 어떤 큰 프레임 속에서 여전히 이 형태는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가들로 인해서. 여기 제가 그림 보시면은 중요한 건 사과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시중에 단적인 예지만 좀 이해는 되실 겁니다. 사과가 두 개가 있는데 풀린 돈이 200원이에요. 그럼 사과를 살 수 있는 값은 100원, 100원씩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뭐 양적 완화 많이 드셨잖아요. 돈을 갖다가 사과만 사기엔 돈이 모자라 400원을 늘렸어요. 근데 얘가 다른 데 쓰면 좋은데 사과 쪽으로 물려 부동산에. 그러면 이 사과 값이 얼마야? 400원 갖고 나누면 하나가 100원짜리가 200원씩 되잖아요. 그럼 통화량 증가와 자산 가격의 증가는 비례합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비율이잖아요, 비율. 네. 그러면 보세요. 200원이 늘었으면 얘도 200원이 돼야 되는데 얘가 300원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예요? 200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 속에서 신용창조가 되잖아요. 그 돈이 있더라도 이게 시장하고 맞춰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요. M2하고 자산가격 관계, 주거용 시가총액 이렇게 써놨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M2 대비 GDP 대비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04년도거든요. 1345조에서 지금 현재 2024년 2월부로 5479조예요. 그럼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이게 LF인데 광후의 유동성인데 그냥 M2 얘기하니까 M2를 볼게요. 1038조에서 4013조가 됐어요. 그럼 이게 2005년부터 20년 동안 4배 올랐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한 6배, 7배 오른 것 같아요. 오버슈팅이 난 거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나타나는 지표들이 많은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부동산 감소, 인구 감소가 오버슈팅이 된 상태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부담되면 수요가 줄잖아요. 거래를 하지 못 따라오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인구 감소까지 겹쳐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장에 뭐 1인 가구 이런 걸 떠나서 1인 가구 자료는 제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강남 3구 같은 데 모인다고 가정하니까 버틸 수가 있겠지만 네.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약세를 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예측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쌍수가 인구 감소로 따질 때 여기 30년을 잡았지만 여기 보시면 792만 명에서 200만 명, 900만 명에서 200만 명 주니까 15%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결혼 쌍수라는 문제 말씀드릴게요. 결혼 쌍수 자료가 있나? 결혼 쌍수 제가 자료 보시면 올해 작년이 20만 쌍이었거든요. 네. 저희 때는 40만, 50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반토막이 났죠. 주택 가격도 부담되고 또 라이프 스타일도 변하고. 그런데 저희 그림 보십시오. 2033년 10년 남았죠, 여러분. 12만입니다. 12만. 거의 반토막이에요. 30년 만에 반토막 나던 결혼 쌍수가 13년 만에 반토막이 난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그
우리 저 비트코인의 반감기처럼 더 짧아지겠죠. 그러면 수요가 급격하게 준다는 얘기예요. 10년 뒤에 그 모습을 우리가 5년 정도 전부터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 4, 5년 뒤부터는 여기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예전에 1분과 2부에서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의 경제 규모 사이클에서 우리 순위가 빠지는 때가 또 그때입니다. 겹칩니다. 이게 그냥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라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광역시도 광역시 내에서도 집중지역, 서울도 서울시에서 집중지역을 빼고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집중지역은 더 계속 올라가냐? 그것도 쉽지 않다고 봐요. 왜? 대체 지역이 높지 않습니까? 일본처럼 멀지도 않고 우리는 도로가 좀 열심히 잘 놓고 있잖아요. 조금만 가면 가성비가 뛰어난 곳들 신도시 더 쾌적하고 그 투자성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약해지면 실용성의 실물자산이잖아요. 부동산이. 그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 3구도 어느 시점에는 도쿄가 여러분 요새 집값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뭐 200 찍었다가 지금 100으로 내려왔다 120 되는데 그 20이 어디냐면 도쿄도 20개구인가 그런데 그중에 3개구만 올랐습니다. 그럼 그 얘기 뭐냐면 그 오르는 폭이 약하다는 얘기인데 그 3개구가 우리 강남, 마영성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올라가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일은 없겠구나가 판단되죠.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인구 감소는 분명히 다른 나라는 조금 늦게 오겠지만 우리는 너무 빨라서 5년 안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있죠. 지금 시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국민평형이 자꾸 25평 얘기가 나오는 거는 가격 수준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려온 겁니다. 지금 일반 대중시장 참여자 중에 실수요자들 기준에서 그분들의 소득 수준이 있잖아요. 그걸 감안할 때 유효수요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서울은 50%가 지금 유주택자예요. 50%는 무주택자고 지방은 60, 많은 데는 65%가 유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사회 구조상 하위 20에서 40%는 주택 마련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은 유효 수요가 거의 제한적으로 남아있는 거고 서울만 그나마 한 10%에서 15%가 남아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격 저항에 부딪히면 지금같이 거래량이 못 붙는 거고 그 여기 보시면 이게 2022년 통계청 자료인데요. 제가 그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이게 파란색이 소득이고요. 회색이 월 평균 생활비, 그러니까 법정 최저 생계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이게 한 지금 200 정도 잡혀요. 2인 가구가. 이게 2인 기구인데 200 정도 이건 3인 가구고 이건 광역시인데요. 2인 가구가 200인데 서울의 소득 그 분포들을 따져보면요. 72%가 연봉 7천 이하입니다. 여러분 7천이면 많은 것 같은데요. 한 달 세금 많이 내시잖아요. 실수령액이 468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2인 가구면 206만 원인가 그런데 206만 원 빼면 260만 남잖아요. 260만 원 1년 모으면 얼마입니까? 2,600입니다. 2,600을 10년 모으면 2억 5천이에요. 복리 계산해도 3억 5천밖에 안 돼요. 이 주택 가격 괴리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유효 수요가 지금 거의 소진됐다고 보는 거고 지금은 그들만의 리그가 70% 차지해요. 그 노동력을 불로소득으로 연끌 통해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에다 다 받고 대출까지 끌어들이는 쌓아놓은 부채 모래성을 쌓아놓은 거죠. 제가 볼 땐. 그것이 버틸려면 뒤에서 소득이 늘고 인구가 늘고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1인 가구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땐 더 택도 없는 거예요. 1인 가구는 더 소득이 열악하잖아요. 물론 상위 10%, 15%는 소득이 높아요. 높은데 그분들이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옛날 봉건식 자본주의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집을 비싸더라도 사더라도 수익이 안 나도 들고 있다가 노동계층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지초게 됐을 때 집값 올려서 받아버리면 탈취가 되잖아요. 네. 합법죠. 근데 이분들이 그럼 경제활동이 유지가 돼요? 어느 순간 일본처럼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같이 쭉 나락으로 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 그걸 좀 유념하셔서 우리 다주택자분들이나 투자하신 분들도 그 정도가 심해지게 같이 죽자는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자기들은 마치 살 것 같지만 부채가 많으면 같이 죽습니다. 물론 월세 임대료 다주택자 있는 분들은 살아나겠지만 그분들도 힘들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지우개 놀이 하잖아요. 지우개 놀이 하다가 한 해가 다 땄어요. 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좀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1인 가구가 감소해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아주 그 투기망상적인 사고방식? 그거는 투기를 부추기는 얘기잖아요.
1인 가구가 상승을 했는데 80%가 소득이 집을 살 수 없는 소득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잖아요. 1인 가구가 느는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 다 있거든요, 정부가. 근데 그걸 잘 발표를 안 해요. 그냥 막연하게 1인 가구가 느니까 가구 수가 늘어서 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정보가 좀 공개되면은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 지금의 추세를 보면은 출산율이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 없이 사는 게 눈총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시대가 하도 다변화되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유교사상이나 족보의 개념, 뭐 가문의 개념이 좀 많이 약해졌죠. 단편적으로 인생 그냥 살다 가는 것, 좋게 뭐 욜로족이라 그러나요? 이런 아주 즐기며 사는 이런 패턴이 젊은 층에 많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종교학자나 뭐 이런 유교학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 보겠지만 그들의 입장,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활동들이나 뭐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집안을 일으키고 이 활동이 본인한테 행복을 주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부담이 되고 대출에 찌어가지고 갚고 이런 것들에서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봐야지죠. 그러니까 1인 가구 감소의 그 계층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려면 기득권에서 계속 발전적인 어떤 생산 형태, 실물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실물 경제가 아니라 부동산 경제만 살아나는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 노동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도 박탈감을 느끼다 보니 한탕주의로 흐르게 되고 사회 전체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역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뭐 늘어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자리가 좋고 능력이 함양이 되고 그분이 빨리 결혼하고 싶고 이런 마인드가 전혀 안 되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인 가구 드는 건 전혀 문제와 좀 동떨어져 있고 중요한 건 그러면 2인 가구, 3인 가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2인 가구, 3인 가구 입장에서 아기를 낳을까 말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뭐 교육 대책이나 교육 부담에서 우리 사교육비가 세계 1등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하고 다 감안해 보면은 둘을 낳으면 부모의 인생은 없다. 하나를 낳으면 그나마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논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러니까 자손 증식 번영의 시대에서 지금은 생존 시대로 바뀐 것 같아요. 부부도. 우리가 둘을 낳으면 너무 힘들다. 우리의 삶이 없어진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가 지금 맞는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3명일 경우에 제일 안정적인 평형은 몇 평일까요? 상식적으로 25평입니다. 조금 작지만 조금 여유가 있다면 32평인 것이고 그런데 그전에는 어땠냐면 4인 가구가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30평대 아파트를 다 선호했고 요즘 이제 건설사들이 27평짜리를 내놓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동선 처리를 잘해가지고 27평인데 32평보다 더 넓어 보이는 집들이 많아요. 예전에 지은 집들은 내력벽이나 이 칸막이 벽을 갖다 좀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개념이 좀 적죠.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오픈 확장성이나 가변성 벽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27평을 들어가도 전혀 뭐 32평하고 차이가 못 느껴요.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기술의 발달과 인테리어의 발달로 제가 볼 때는 3인 가구 추세에 맞춰서 보면 25평, 27평으로 갈 것 같고 게다가 주택 가격도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득 수준에 비교할 때 제일 안정적인 게 이제 25평으로 되고 거기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건설회사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의 실용적인 공간 배치를 통해 가지고 얘처럼 대충 뭐 이렇게 방 만들고 이게 아니라 정말 딱 아주 활용적이게 뭐 수납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25평에서 27평이 각광받는 국민평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는. 앞으로 이거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뭐 트렌드가 있는데 투자의 마인드로 볼 때는 안 맞죠. 왜냐하면 수요가 25평, 32평에 비해서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물론 간혹 어떤 분들은 시대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안정적인 나의 공간에서만 있고 싶다 이런 분도 있지만 약간 개방적인 분들은 좀 넓게 뭐 대궐처럼 뭐 왕처럼 살고 싶어 이런 분도 좀 존재하잖아요. 다만 근데 막상 살아보면 혼자 사는데 40평은 적적하거든요. 저도 살아봤는데 좀 적적합니다. 막 꾸미지 않고 뭐 강아지나 고양이 안 키우면 혼자 들어가면 저 방에 누가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니까 제가 볼 때 혼자 살 때 최대 평수의 안의 전용 면적은 25평에서 30평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청소 아줌마 이런 걸 다 둔다 그러면야 뭐 일부
특이하게 부유한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32평에 대해서 뭐 적정 평수다? 근데 그것도 공간의 개념이겠죠. 만약 혼자 사는데 방이 3-4개가 필요 없잖아요. 방을 줄이고 어떤 작업실이라든지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여러 형태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용인의 40평, 50평대가 주로 2000년 초반에 많이 지어졌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가격이 32평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단위당 면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수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느 때 생긴 거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막 발전하면서 부모가 돼가지고 이제 저희 세대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저희 때도 막 발전할 때니까 저희 세대가 애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도 있고 저희 애들까지 있으니까 3대가 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큰 집에서 같이 가족 명절 때 지내는 거 이게 베이스였어요. 그 우리 옛날에 아파트가 없을 때는 어땠어요? 시골이든 뭐 여기든 마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펼쳐놓고 상 놓고 했는데 이제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그게 이제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계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쫄아드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50평, 60평은 저희 세대가 50평, 60평을 가서 저희 아들, 딸들이 손자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요게 숫자가 줄기 시작해요. 그죠? 뒤로 와서 더 줄어요. 그러니까 5, 60평 때는 지금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건 특별한 경우 어느 지역에 예전의 비율로 따지면은 한 5분의 1,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은 것 같아요.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축은. 그러니까 예전의 주택은 뭐 리모델링만 잘하면 제가 볼 때 뭐 사는 데는 문제 없지만 그 어른들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어머니 아버님이 뭐 장인 장모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너희들 다 보내고 둘이 사니까 적적하다. 40평만 돼도 적적하대요. 벌써. 왜? 방이 40평짜리 옛날 거는 4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저 방 비어 있는 거예요, 두 방은. 그러니까 30평으로 이사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운사이징.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대형 평형은 특별하게 좀 일부 상위 계층에서 원하는 대상들 말고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수요가 이제 급감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옹달 책방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 부동산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 M2에 비례해서 상승하는 건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다만 요즘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3의 가상화폐도 나오기 시작하고 M2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양적 완화 긴축이 혼동을 주면서 과연 이것이 자산 가격이 기본적으로는 비례해서 증가를 하지만 어느 순간에 시스템 리스크가 오거나 경제 리스크가 오게 되면 이 자산 가격도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좀 혼돈스럽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혼돈스럽다는 게 뭔가요? 바다로 말하면 파도가 치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고. 근데 굳이 그때 배를 띄워야 될까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맑은 날이 오면 나는 저만큼 가 있을 거야. 근데 그 고생하는 것보다 해가 뜨고 맑은 날에 열심히 저어서 가면 더 빨리 가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제가 볼 땐 바람이 좀 불고 있고 파도도 좀 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좀 정리가 되고 좀 안정적인 시장 국면이 보이고 시장이 보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값 여러분들이 막 사가지고 올라간 집값의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급해 하시지 말고 어떤 중장기적인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감소나 평형의 어떤 다운사이징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마음이 좀 여유로우실 겁니다. 이게 5년, 10년 동안 지금처럼 폭등하던 거는 이제 쉽지 않겠구나 판단이 드실 거고 그렇다면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임대 수익률에 대한 개념으로 좀 바뀔 것이고 부동산의 자산 가치에서 좀 거품 있는 것들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정상적이라고 판단되시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예전처럼 막 경제 성장률이 5% 10%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상승에 배팅하시는 거고요. 아니라고 판단되면 좀 관망적인 자세를 취한 다음에 시장에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장 보시면서 접하셔도 무방한 시간이다. 한 내년 초까지 기다리시면 어떤 시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지금보다 더 폭등장이나 더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여유 있는 마음으로 접하시면서 항상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